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내 모습은 과거 내가 내린 결정들의 결과다. 어떤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언제 결혼할 것인가? 집을 살 것인가? 전세로 버틸 것인가? 자식 교육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그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결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만뒀으면 좋았을걸. 조금만 더 버텼으면. 후회도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우리는 선택했고 그 결과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예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결국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하래요? 당신들이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동네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말은 많은데 책임은 안 지는 사람.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뒤로 빠지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의 말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우리는 이순신을 기억합니다. 23전 23승의 영웅. 명량의 기적. 하지만 조선왕 조실록을 펼쳐보면 가장 많이 기록된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선조, 그 왕입니다. 1200페이지가 넘는 전쟁 기록 속에서 왕의 이름은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량은 압도적인데 왜 우리 기억 속엔 남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실록이 기록한 건 그가 무엇을 결정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지 못했는가였기 때문입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에서 첩보가 날아왔습니다. 대규모 군선이 부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선조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군사를 남쪽으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성을 보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백성을 피난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선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4월 30일 부산포 함락, 5월 2일 동래성 함락, 5월 3일 상주 패배, 5월 7일 탕금대 전투 대패. 일주일 만에 조선 남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선조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상이 듣고 크게 놀랐다. 상이 여러 신하를 불렀다. 상이 물었다. 상이 또 물었다.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밤 선조는 결정했습니다. 한양을 떠나기로. 실록은 도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행차하셨다, 자리를 옮기셨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양에 남겨진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궁궐에 불을 질렀다. 나라가 우리를 버렸다고 울부짖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남았겠습니까? 떠났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결정을 언제 내리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결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정하지 못함을 따라가 볼 겁니다. 조선왕 조실록이 1200페이지에 걸쳐 남긴 가장 냉정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조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방계 출신이었습니다.
중종의 손자이긴 했지만 어머니는 후궁도 아닌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출신으로 왕이 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1567년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대신들은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왕통이 끊겼습니다.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하성군이 중종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조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왕, 본인도 준비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성군이 대궐로 들어왔다. 얼굴빛이 몹시 창백했고 몸을 떨었다. 16살 소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두려움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왕이 된 뒤 선조는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진짜 왕인가? 신하들이 나를 인정하는가? 명나라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특히 명나라 눈치가 심했습니다. 조선 왕은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선조의 경우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명나라에서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선조는 매일 명나라 사신만 기다렸습니다. 조정회의에서도 신하들과 대화할 때도 그의 머릿속엔 늘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명나라가 나를 인정해 줄까? 드디어 승인이 떨어졌을 때 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왕이 된 것 같구나. 하지만 신하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왕이라고 느끼신다고? 이런 왕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왕. 다른 사람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왕. 그래서 선조는 신하에게 의존했습니다. 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의 의견이 옳을 것이다. 경들이 결정하라.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상이 물었다. 상이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상이 다시 물었다.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신 류성룡이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국정은 신하가 아니라 전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선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들이 더 잘 아는데 내가 어찌 함부로 결정하겠는가? 겸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록을 쓴 사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상이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신하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바로 이런 사람이 1592년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적통 콤플렉스, 명나라 의존증, 신하 의존적 통치. 이미 그는 위기형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평시에도 결정을 못 내리는 왕이 전시에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실록은 벌써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뒤 그 답이 임진왜란으로 증명됩니다. 선조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방계 출신이었습니다. 중종의 손자이긴 했지만 어머니는 후궁도 아닌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출신으로 왕이 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1567년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대신들은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왕통이 끊겼습니다.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하성군이 중종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조는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왕, 본인도 준비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성군이 대궐로 들어왔다. 얼굴빛이 몹시 창백했고 몸을 떨었다. 16살 소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두려움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왕이 된 뒤 선조는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진짜 왕인가? 신하들이 나를 인정하는가? 명나라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특히 명나라 눈치가 심했습니다. 조선 왕은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선조의 경우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명나라에서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선조는 매일 명나라 사신만 기다렸습니다. 조정회의에서도 신하들과 대화할 때도 그의 머릿속엔 늘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명나라가 나를 인정해 줄까? 드디어 승인이 떨어졌을 때 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왕이 된 것 같구나. 하지만 신하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왕이라고 느끼신다고? 이런 왕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왕. 다른 사람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왕. 그래서 선조는 신하에게 의존했습니다. 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의 의견이 옳을 것이다. 경들이 결정하라.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상이 물었다. 상이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상이 다시 물었다.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신 류성룡이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국정은 신하가 아니라 전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선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들이 더 잘 아는데 내가 어찌 함부로 결정하겠는가? 겸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록을 쓴 사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상이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신하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 바로 이런 사람이 1592년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적통 콤플렉스, 명나라 의존증, 신하 의존적 통치. 이미 그는 위기형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평시에도 결정을 못 내리는 왕이 전시에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실록은 벌써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뒤 그 답이 임진왜란으로 증명됩니다. 2장 전쟁 전 실록에 반복된 경고. 1590년 겨울 통신사 황윤길과 김성일이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직접 만나고 온 사절단이었습니다. 선조가 물었습니다. 일본의 정세가 어떠한가? 황윤길이 먼저 답했습니다. 전하,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히데요시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병력도 엄청났고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러자 김성일이 반박했습니다.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데요시는 허세를 부릴 뿐 실제로 쳐들어올 능력은 없어 보였습니다. 전하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같은 곳을 다녀왔는데 정반대의 보고였습니다. 선조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전쟁을 준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듣고 매우 난처해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판단하지 못했다. 그리고 선조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1591년 봄, 일본에서 또 첩보가 날아왔습니다. 대규모 군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조총 제작이 한창입니다. 병력 집결 중입니다. 대신들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남쪽 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수군을 증강해야 합니다. 군량을 비축해야 합니다. 선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경들 말이 맞다. 그런데 지금 나라 재정이 어려운 것을 경들도 아는가? 또 백성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전하, 전쟁이 나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전쟁이 정말 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 않은가? 신중히 생각해보자.
실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경고가 있었으나 대비하지 않았다. 1591년 여름, 가을, 겨울. 첩보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전쟁 준비는 눈에 보일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매번 회의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하, 준비해야 합니다. 전하, 시간이 없습니다. 전하,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선조의 대답도 매번 똑같았습니다. 알았다. 검토해보겠다. 경들 의견을 더 들어보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실록을 읽다 보면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상이 들었다. 상이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조치하지 않았다. 들었다. 알았다. 그런데 안 했다. 이 세 문장이 1년 내내 반복됩니다. 1592년 3월 부산 첨사 정발이 긴급 장계를 올렸습니다. 대규모 군선이 대마도에 집결했습니다. 곧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각 대비하소서.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이제는 정말입니다. 남쪽으로 군사를 보내야 합니다. 성을 굳게 닫고 백성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선조가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전하. 그렇다면 경들끼리 먼저 대책을 논의해보라. 내일 다시 보고하라. 다음 날 대신들이 대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하. 선조가 답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그리고 일주일 뒤 1592년 4월 13일 왜군 15만 명이 부산포를 향해 출발했다는 최종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선조는 그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하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7일 뒤인 4월 30일 왜군은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1592년 4월 30일 새벽 부산포에 왜군이 상륙했습니다. 조총으로 무장한 15만 대군,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부산 첨사 정발은 4,000명의 병력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조총 앞에서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발은 전사했고 부산포는 단 하루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급보가 한양으로 날아왔습니다. 전하, 부산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급히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왜군이 상륙했습니다. 부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군사는 얼마나 보냈는가? 전하, 아직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조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보내라. 어디로, 얼마나 보내야 합니까? 그건 경들이 판단해서 하라. 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크게 놀라 여러 차례 대신을 불렀으나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 5월 2일 동래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이 성과 함께 죽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적이 너무 빠릅니다. 지금 즉시 대군을 남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선조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신립 장군이 적임입니다. 그렇다면 신립을 부르라. 그런데 병력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 최소 2만은 되어야 합니다. 2만? 그렇게 많이? 전하, 적은 15만입니다. 그렇다면 경들끼리 먼저 의논해보라. 대신들이 나가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전하, 신립에게 8천을 주고 먼저 출발시키겠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라. 하지만 명령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적의 동향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하라. 신립은 이 명령을 받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싸우라는 건가, 지키라는 건가? 5월 3일 신립이 남하하던 중
상주에서 왜군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조선군은 제대로 된 전투 대형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군의 조총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조선군은 무너졌습니다. 한양으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상주 전투 패배. 선조는 또다시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신립이 패했다고? 아직 신립 장군이 아닙니다. 선봉대가 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립은 어디 있는가? 충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막을 수 있겠는가? 그곳이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명령은 없었습니다. 증원군도 추가 무기도 군량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만 내렸습니다. 5월 7일 탕금대 전투. 신립은 8천 병력으로 왜군 2만과 맞섰습니다. 강을 등지고 싸우는 최악의 전술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조총 앞에서 조선군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신립은 패배를 인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급보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탕금대 함락, 신립 장군 전사, 조정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하, 이제 한양까지 막을 곳이 없습니다. 저기 일주일 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선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양까지 온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대신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피난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난? 내가 한양을 떠나란 말인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실록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결정하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부산이 함락된 지 일주일. 조선 남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선조는 무엇을 했을까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명확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대응하라. 상황을 보고하라. 경들끼리 의논하라.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 조선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5월 29일 밤. 한양 도성안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군이 한강을 건너 곧 도착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짐을 싸고 어디론가 피난 가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경복궁 안쪽 정각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하,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적이 내일 모레면 도착합니다. 지금 출발하셔야 합니다. 선조는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일단 북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평양입니까? 그것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주까지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주. 그곳은 명나라 국경 바로 앞이었습니다. 사실상 조선 땅 끝이었습니다. 선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가야 한단 말인가? 전하의 안위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한양에 남은 백성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선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준비하라. 실록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야밤에 행차를 결정했다. 도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피난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행차라고만 적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밤 10시 선조는 몰래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세자와 몇몇 대신 그리고 최소한의 호위병만 데리고 백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도 고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2시 누군가 궁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궁이 비었다. 임금이 없다. 왕이 도망갔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해가 뜨자 한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궁궐로 몰려들었습니다. 왕이 우리를 버렸다. 나라가 우리를 버렸다. 분노한 백성들은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창고를 부쉈습니다. 관청을 습격했습니다. 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왕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궁궐에 불을 질렀다. 나라가 우리를 버렸다고 울부짖었다. 한편 선조 일행은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말을 몰았습니다. 5월 30일 개성 도착. 5월 31일 평양 도착. 평양에 도착했을 때 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안전한가? 대신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왜군이 어디까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가야 한단 말인가? 안전을 위해서는 의주까지 가셔야 합니다. 선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준비하라. 6월 11일 선조 일행은 평양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 23일 마침내 의주 도착. 조선 땅 끝. 명나라 국경 바로 앞. 선조는 이곳에 임시 행궁을 차렸습니다. 한양에서 의주까지 25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사이 왜군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한양을 점령하고 평양을 점령하고 함경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선 전체가 왜군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의주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의주에 머물렀다. 백성들은 왕을 찾았으나 왕은 없었다. 나라는 있었으나 왕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선조의 선택이었습니다. 피난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이동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개성으로, 개성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의주로, 계속 뒤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까지 왕이 떠난 한양. 하지만 백성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월 12일 왜군이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텅 빈 궁궐, 불타버린 정각, 그리고 갈 곳 없는 백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경복궁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어디 있는가? 도망갔습니다. 언제? 2주 전입니다. 어디로? 의주라고 합니다. 명나라 국경 근처입니다. 고니시는 비웃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구나. 실록은 이 대화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백성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군이 한양을 점령했으나 저항이 거의 없었다. 백성들은 왕이 없는 나라를 지킬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백성이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에서, 양반도, 상민도, 노비도 창과 칼을 들었습니다. 나라는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는 이 땅을 버릴 수 없다. 실록에는 의병장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곽재우, 조헌, 고경명, 정인홍. 이들은 왕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의병장 조헌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버렸다. 하지만 우리 부모와 자식이 사는 이 땅을 누가 지키겠는가? 우리가 지킵니다. 맞다. 왕이 없어도 나라가 없어도 우리는 남아서 싸운다. 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났다. 왕의 명령이 없었으나 싸웠다. 같은 시각 의주에 있던 선조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대명황제 폐하께 소국 조선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의 무능함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디 천병을 보내주시어 이 백성을 구해주소서. 편지를 쓰다가 선조는 붓을 멈췄습니다. 곁에 있던 대신이 물었습니다. 전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쓰면 명나라가 나를 무능한 왕으로 보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 살아야 한다. 선조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실록은 이 편지를 그대로 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상이 명나라의 구원을 청했다. 7월 조선 수군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순신이 왜군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의주에 있던 선조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이로구나. 대신들이 축하했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의병들이 각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선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곧 돌아갈 수 있겠구나. 대신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 돌아가셔야 백성들이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은 싸웠으나 왕은 머물렀다. 이것이 1592년 여름의 진실이었습니다. 백성은 남아서 싸웠습니다. 왕은 떠나서 기다렸습니다. 1592년 8월 명나라 원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조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며칠 뒤 명군이 평양성 탈환에 실패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선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명군이 왜군의 조총에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명나라에 더 많은 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선조는 즉시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원군이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실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3개월 전 선조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조선군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2개월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병들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1개월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고 있으니 걱정 없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군사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대신 류성룡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전에는 조선군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선조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경이 잘못 들었을 것이다. 류성룡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상의 말이 전우가 맞지 않았다. 9월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군은 한양과 남부를 점령했고 조선군과 의병은 각지에서 저항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건의했습니다. 전하, 한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전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돌아가시면 사기가 오를 것입니다. 선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한양이 안전하지 않다. 왜군이 여전히 가까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전하, 이순신이 바다를 막고 있고 의병들이 곳곳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명나라 군사가 더 와야 한다. 전하께서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 돌아갈 수 없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하들이 환도를 권했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날 밤 선조는 명나라 장수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군이 용맹하게 싸워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곧 수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나라 장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언제 한양으로 돌아가십니까? 선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곧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석 달이 지났지만 선조는 여전히 의주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전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각지에서 의병이 승리했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왜군은 보급로가 끊겨 고립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연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다시 권했습니다. 전하, 이제는 정말 돌아가셔야 합니다. 선조가 답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 언제쯤 안전해집니까? 그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실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전황이 호전되었으나 상은 환도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거듭 청했으나 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록 사관은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상의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위험할 때는 의병과 수군을 칭찬했다. 안전할 때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것이 선조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다른 왕. 신하에게 한 말과 명나라에 한 말이 다른 왕. 위기 때와 안전할 때의 말이 다른 왕. 그리고 그 모든 말이 실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1592년 7월 한산도 대첩 소식이 의주까지 전해졌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왜 수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른 세척을 격침시켰습니다.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선조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대단하구나. 이순신은 훌륭한 장수다. 대신들도 축하했습니다. 이순신 덕분에 왜군의 보급로가 끊겼습니다. 이제 전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선조는 즉시 교서를 내렸습니다. 이순신의 공을 치하한다. 정삼품으로 승진시킨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날 밤 선조는 측근 신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순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 그렇습니다, 전하. 백전백승입니다. 육지에서 싸우는 장수들은 어떤가? 대부분 고전하고 있습니다. 선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만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장수들이 못하는 것인가? 신하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이순신이 뛰어난 것입니다, 전하. 그렇다면 왜 다른 장수들은 못하는가? 그들이 무능한 것 아닌가? 실록은 이 대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이순신을 칭찬했으나 동시에 다른 장수들을 의심했다. 1593년 1월 명나라 군대와 조선군이 합세해 평양성을 탈환했습니다. 큰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군은 바다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선조는 평양성 탈환을 축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나라 군대 덕분이다. 천병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며칠 뒤 명나라 장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보급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기지 못했을 것이요. 선조는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 수군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훌륭하게도 아니고 용맹하게도 아니고 그저 열심히. 실록 사관은 이 장면 뒤에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상이 수군의 공을 인정했으나 그 어조가 차갑게 느껴졌다. 1594년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왜군과 명나라 사이에 강화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이순신은 계속 바다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순신에게 더 많은 군사와 물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선조가 물었습니다. 왜 더 필요한가? 지금도 충분하지 않은가? 왜군이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강화 협상 중인데 무슨 공격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선조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순신이 그렇게 뛰어나다면서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신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수군 지원을 미루었다. 1597년 강화 협상이 결렬되고 왜군이 다시 침공했습니다. 명나라 장수가 선조에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을 육지로 올려보내 함께 싸우게 하시오. 선조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명나라도 이순신을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순신이 너무 유명해지는 것 아닌가? 그때 신하 하나가 이순신을 비난하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이순신이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선조는 즉시 이순신을 파면했습니다. 대신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전하,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이순신은 우리의 기둥입니다. 하지만 선조는 단호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은 용서할 수 없다. 원균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라. 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이순신을 파면했다. 신하들이 만류했으나 듣지 않았다. 그리고 3개월 뒤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7,000량에서 전멸했습니다. 200척이 넘는 전선이 불타고 원균이 전사했습니다. 급보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선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대신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순신을 다시 기용하셔야 합니다. 선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이순신을 복직시켜라.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이순신을 다시 불렀다. 하지만 사과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칭찬했고 유명해지면 견제했고 실패하면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심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598년 11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왜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만 봤습니다. 선조는 재건된 경복궁에 앉아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백성을 위로하고 나라를 재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 실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났다. 그러나 나라는 폐허였다. 선조는 전쟁 농공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공을 줄 것인가? 명나라 장수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한다. 이순신의 공도 인정해야 합니다. 의병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조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뒤 교서가 내려왔습니다. 명나라 군대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켰다. 여러 장수와 의병이 용맹하게 싸웠다. 이순신 등의 공을 기린다.
겉보기에는 모두를 치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록을 자세히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나라, 두 번째 여러 장수들, 세 번째 이순신. 이순신은 등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록 사관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공이 분명한 자를 따로 높이지 않았다. 어느 날 대신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전쟁 중 전하께서 의주로 피난하신 것에 대해 백성들이 선조가 화를 냈습니다. 피난? 내가 도망간 것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명나라의 구원을 청하러 간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이 뭘 아는가? 그때 상황을 그들이 이해하겠는가? 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이 피난에 대해 변명했다. 신하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1599년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다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석한 일이다. 나라가 큰 기둥을 잃었다. 그리고 교서를 내렸습니다. 이순신의 공을 기리고 정일품을 추중한다. 하지만 장례는 국장이 아닌 일반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실록은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이순신이 죽었다. 상이 애도했다.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조의 재위 후반부 실록은 전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임진왜란 7년. 나라는 무너졌으나 백성이 일어났다. 왕은 피했으나 신하와 백성이 싸웠다. 명나라가 도왔고 수군이 바다를 지켰다. 의병이 산과 들에서 싸웠다. 이 기록에서 선조는 어디에 있을까요? 왕은 피했으나 단 한 문장입니다. 영웅의 이야기도 아니고 폭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피한 왕. 1608년 선조가 죽었습니다. 재위 41년. 그중 7년이 전쟁이었습니다. 실록은 선조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조가 승하했다. 재위 41년 동안 나라에 큰 난이 있었다. 상이 덕이 있었으나 결단력이 부족했다. 덕이 있었으나 이것은 칭찬입니다. 결단력이 부족했다. 이것은 비판입니다. 하지만 실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선조를 폭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영웅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공백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순신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의병장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노량, 한산도, 행주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선조는 실록은 그의 이름을 1200페이지에 걸쳐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록이 내린 가장 냉정한 평가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선조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웅으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결정하지 못한 왕보다 싸운 백성을 기억하기로.